안녕. 왜? 그냥 마음이 식었다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 2학번 조혜린, 배서진입니다. 저희는 중국어문문화학과 2학번 송초영, 김연아입니다. 중국어문문화학과 22학번 이채연입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초급 중국어, 초급 중국어 회화 등 기초적인 중국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더 어려운 중국 중국어, 중국 중국어 회화, 문법, 문학사, 대중소설 등 중국의 여러 문화에 대해 심도 있게 배웁니다. 3, 4학년 때는 중국어로 수업을 하시는데 고급 중국어, 실용 중국어, 시성 중국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 유통,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일하는 해외 영업원, 마케팅 사무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국어 강사, 교사, 교재 개발자 등이 있고, 세 번째로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승무원, 호텔리어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회계, 보험, 사무 분야에서 일하는 금융, 회계, 사무원, 공무원, 교직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방송 분야에서 일하는 드라마 작가, 프로듀서, 기사, 아나운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지원했고 6개의 수시카드를 모두 학종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저도 수시 6개 카드를 모두 학종으로 썼었고요. 모두 다 최저가 없고 수능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성씨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자기주도 전형 모두 지원했습니다. 저는 학종이나 교과 하나도 안 쓰고 수시원서 6개 다 논술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5교과 1논술로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을 공부하려고 논술을 하나를 썼습니다. 저는 수능이란 전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시를 선택한 이유는 외고를 졸업하였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 면에서는 부족할지라도 생기부에서 중국어라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열정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자기주도 인재 전형 중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지원하였는데요.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적 합성을 위주로 보는 자기주도 전형이 저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들과 느낀 점을 잘 정리해왔기에 면접 또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외고 특성상 교과보다 학종이 더 유리했고 성신여대가 제 성적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말을 듣고 학부자랑 자주전형 모두 지원했습니다. 활동이나 세특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교과가 아닌 생기부 전반을 모두 평가받는 학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여고였기도 해서 내신 따기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내내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잘 나오는 상태였는데 2학년 1학기까지 학종 준비를 많이 하다가 2학기 때부터 정시 전형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정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행평가나 학교 수업에 대충 참여하는 건 아니었고요. 세특이나 수행평가 다 챙겨가면서 정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정시 준비만 하다가 3학년 여름부터 논술 전형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술 전형 선택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모의고사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도 않았고 수시 원서 6개를 다 버릴 수는 없어서 선택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교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과가 3번이나 바뀌어서 생기부가 난잡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3학년 때 바로 교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별로 생기부를 못 써줬고 활동하는 게 별로 없어서 생기부에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시 전형으로 수능을 선택한 이유는 고3 때 수시를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면서 입시 한 번 더 도전을 할 때는 다른 전략인 수능으로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능이란 전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기부를 관리했던 방법은 저희 학교는 한 학기가 끝나면 활동과 관련하여 느낀 점이나 소감들을 제출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를 토대로 생기부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학기 초에 했던 활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
2학년 때부터는 특정 행사나 수상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두어 조금 더 꼼꼼하게 생기부를 관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내 세미나와 대회에 무조건 참여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진로와 관련 없이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었고 2학년부터 세미나 계획이 가능했어서 진로와 연관된 세미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세택을 적어주시면 제 진로와 조금이라도 더 연관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다른 활동을 기재해달라고 부탁드리거나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학교 내에서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상향 곡선을 만들어냈고 이 부분에서 학종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쟁쟁한 친구들 사이에서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문 5회독 정도를 시험 보기 전에 기본으로 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중국어 성적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기에 이 부분 또한 대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적은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 교실이 공부가 가장 잘 돼서 매일 아침 7시 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원이 끝나고 새벽에만 공부하는 시간으로는 친구들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느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3학년 때 학교에서 성공 시간을 적게 둔 4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채웠습니다. 또 내신 학교 수업을 들어야 성적 관리에 유리하다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필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나 언급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는 것도 다시 보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부분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전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플래너를 항상 작성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어 단위수가 다른 과목들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전공어랑 영어에 크게 비중을 두고 공부했었습니다. 저희 공부 스타일은 낮에 자고 새벽에 공부하는 타입이어서 학교 수업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후회가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찝어준 부분을 못 들어서 이런 공부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거의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 학원은 영어는 고2 때까지만 다니고 수학은 수능 전까지 다녔습니다. 내신은 영어와 수학은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했고 영어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문을 빠짐없이 해석을 하고 회독을 했고 수학은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이랑 교과서로 완벽히 풀고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국어는 변형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고 탐구는 통암기를 했습니다. 수능은 장기전이라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학교는 최저가 2합 6이어서 2과목만 응시하면 되지만 저는 영어, 수학, 탐구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진짜 단어가 생명이어서 단어만 외우면 최소 3등급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한 실전 모의고사를 사서 풀었는데 막판에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문법을 못하시는 분들은 EBS의 로즈리 선생님의 그래머홀릭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기출을 엄청 풀고 특히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구는 기출을 열심히 풀고 막판에는 이론만 봤습니다. 국어는 수능 1교시에 응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오전 시간대에 공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라는 과목은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명한 기출 문제집인 마더텅을 이용해서 매일 비문학, 문학 각 세지문식을 풀고 오답을 해주었습니다. 문학은 먼저 문학의 기본 용어들을 암기해준 다음에 기출 분석에 적용을 해보았고 특히 EBS 연계 공부를 무조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중요성을 크게 느껴서 매일 영어 단어를 30개 정도씩 암기해 주었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는 지문 읽는 속도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분을 재면서 공부를 했고 제일 어려운 유형인 빈칸이나 순서섭이 문제를 하루에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듣기는 수능 특강이 연계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특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수학 과목은 제가 정말 취약한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개념을 항상 복습하고 그 후에 기출을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항상 모의고사를 주 1회씩은 풀어주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후 기출과 수능 특강을 병행하면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수능 2달 전부터는 심화 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헷갈리는 문제의 유형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그 수능 과목,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했는데요. 3학년 후반 되면서 최저를 맞춰야 하는 과목을 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국어, 영어, 생활과 윤리를 최저로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국어는 이투스 신영균 선생님 풀거리를 탔습니다. 3학년 초까지는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데에는 인강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영균 선생님 강의를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실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와 모의고사나 실강생들만 따로 주는 워크북 때문에 바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랑 잘 맞고 좋으셨어서 바꾼 것도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실강 다니면서 하루에 한 챕터씩 워크북 풀었고, 일주일에 하루 수업 갔었는데, 갈 때마다 모의고사 풀고, 수특 위주로 공부하면서 국어 감 잃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현균 선생님 자체 제작 모의고사 외에도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 따로 많이 풀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똑같은 한 선생님의 숙제, 모의고사, 수업 들으면 그 선생님이 내시는 유형에 익숙해져서 후반으로 가면 그냥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다른 유형들까지 같이 익혀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저는 3학년 시작 전부터 겨울방학부터 이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수능 날까지 이지영 선생님 풀거리 타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강좌는 포스텝인데요. 제가 포스텝 강의 듣기 전 6월 모의고사가 4등급이 나왔었는데 여름방학에 포스텝 듣고 9월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왔어요. 포스텝으로 기출 정리하고 따로 노트에 적어가면서 개념이랑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때는 1등급을 받았고요.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추천은 내가 이지영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한 선생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평가원의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한테만 의존하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도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의 그런 노하우까지 받아야 뭔가 더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저의 진로는 아나운서였습니다. 현재 저의 전공과는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최종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그 계기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충분히 진로가 바뀌는 것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가 아나운서이기는 했으나 3년 동안 꾸준히 중국어와 관련된 수상을 할 정도로 중국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중문과 지원 생기부이다 싶을 정도로 중국어나 동아시아권 언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어 에세이 쓰기 대회, 한중국제 EF 프레젠테이션 대회, 중국인 유학생 버디 활동 등이 있어요. 중국어 이외에도 소수언어 보존 토론, 학술제, 중국 문화 동아리 등 어문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땐 진로가 교사였고 3학년 땐 중국어 교육계로 적혀 있습니다. 1학년 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었고 2학년 땐 주로 교육과 언어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3학년 땐 과목 세특을 중국과 연관시키거나 교육과 연관지으면서 중국에 대해 많이 탐구했다, 중국에 관심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대회, 세미나, 보고서 작성 등 활동을 통해 제 진로를 구체화했습니다. 자소서를 처음 작성할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자 수에 제약받지 않고 큰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구체화하고 살을 붙여서 글자 수를 맞추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른 학교나 다른 과를 지원하는 친구들과 자소서를 서로 검토해주면서 꾸준히 수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할 때에는 미리 써놨던 자소서를 글자 수 정도만 수정해서 급하게 하루 만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8월에 시작해서 자소서 마감 날짜까지 계속 수정했습니다. 저는 사설 컨설팅이나 자소서 첨삭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 첨삭을 부탁드렸고 각 대학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인재상 같은 거를 참고해서 많이 썼습니다. 제 주변에 하루 만에 다시 자소서를 시작해 완성한 사람도 있었고 같은 자소서를 몇 주 동안 쓰는 사람도 있어서 작성 기간은 각자 글 쓰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만에 완성했다고 해도 이전에 쓰던 것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쓰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수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 때는 절대 새벽을 새지 않았습니다. 잠은 1시 정도에 자서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독서실을 가고 밤 11시쯤에 집에 오는 루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점심이랑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점심은 먹는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웠고 저녁은 편의점을 가거나 친구들과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공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은 했던 것 같고 플래너를 꼭 써서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머릿속에 박아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면 시간은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을 취침해 주었고요. 수능은 저도 장기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늦게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잠을 줄이기보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깨어있는 시간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순공 시간은 아침 7시부터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10시까지 밥 먹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정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방법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주로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공부하다가 먹던 불닭과 소세지 조합은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종종 스터디 카페를 뛰쳐나와서 코인 노래방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넷플릭스 보기, 그리고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기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학교를 째는 걸로 많이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랑 학교를 조퇴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소소한 일탈이자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는 공부 끝나고 집에서 드라마 한 편씩 보고 자는 게 저의 소확행이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와서 ASMR을 들으면서 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집에 가는 길에 당시 좋아했던 가수인 NCT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만이에서 전공과 무관한 질문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해서 걱정은 많이 되었지만 저희 과는 다행히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을 기록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자동봉진부터 교과세부 특기사항, 수상, 독서까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필수로 하고 친구들과 서로 바꾸어 100제 정도 기출을 내주거나 모의 면접을 하는 등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봉사 시간이 많았던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2개 정도 받았어요. 내 생기부에 특이한 점이나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능장 썰은 딱히 없는데 가장 좋았던 건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저 포함 5명이 같은 고사장, 같은 반이 돼서 긴장감이 진짜 하나도 없이 평소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떨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시험 끝나고 답 같이 맞추고 같이 놀러 가던 친구들끼리 붙었어서 진짜 되게 떨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장애랑 사는 곳이 멀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7시 넘어서 수능장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제가 제일 빨리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영어 예열 지문을 읽고 1교시 국어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잠을 잤고 그 다음 중요한 수학을 다시 빡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은 수능장 하면 떠오르는 점심인 소고기 묵국을 챙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점심이 별로 안 땡겨가지고 거의 다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심환도 먹었는데 정말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어 때 영어 듣기를 하는데 심장 소리가 영어 듣기 소리보다 커가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됐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사탐도 떨렸지만 영어보다 안 떨려서 무난하게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제2 외국어를 신청을 했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사탐을 끝나고 나와서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었는데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국어 예열 지문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치렀던 시험장 분위기는 시험을 볼 땐 조용했지만 쉬는 시간에는 꽤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1교시에는 국어를 봤는데 그때 비문학 파트가 엄청 어려워서 특히 그 해결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본 연도에 처음으로 통합 수학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점심은 저는 간단하게 볶음밥과 반찬으로 소세지를 먹었고 시험 중간마다 준비해온 초콜릿을 먹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무난하게 봤던 것 같고 사탐을 볼 때는 이제 시험 막바지라 체력이 조금 딸려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수능장 팁을 말씀드리자면 수능 가방은 가벼울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능 당일에는 마지막 핵심 정리 노트만 가져가는 것이 좋고 따뜻한 물과 초콜릿을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먹어준다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은 원서 쓰기 전에 그 학교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서 쓸 때 유형 고려를 하나도 안 하고 썼어서 조금 후회했었는데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시면 유형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같고,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부족하면은 최저 고려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썼던 학교들 유형이 저랑 막 크게 안 맞거나 그런 건 없었어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원서 쓰기 전에 유형 한 번씩 봐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서 유형이랑 최저 고려하셔서 원서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술 연습하실 때 자기 글에서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속도가 엄청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타임어택이 심한 학교가 합격 확률이 엄청 높았는데요. 그 이유가 타임어택이 심하면 실전에서 글을 다 못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최저 못 맞추는 분들 제외하고 글 완성 못 하시는 분들 제외하면 경쟁률은 높지만 그나마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성신여대가 타임어택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볼 때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시간 안에 못 쓰셔서 울면서 가셨던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술 보러 가기 전에 연필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볼펜만 써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특히 볼펜만 가능한 학교 중에도 화이트 사용도 안 되는 학교가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가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 엄청 당황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썰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완성 못해서 울면서 가셨던 분 있고 다른 학교 썰이 있는데 이거는 논술 시험 볼 때 아까도 말했던 화이트 사용도 안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쓴 학교가 화이트 사용이 안 되는데 난이도가 되게 높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이 시작되고 인적사항을 먼저 쓰고 글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막상 시험이 시작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다 쓰고 인적사항을 쓰자 이러고 1번 문제 다 풀고 인적사항을 적다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인적사항은 아예 시험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남은 시간은 1시간이고 천자를 다시 쓰고 2번 문제까지 써야 되니까 멘탈이 나가서 거의 울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제 그 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논술 시험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시험지를 교체해야 된다고 나중에 알려주셔서 2번 문제 쓰는 중간에 시험지를 교체했던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수능이 다가오면 학생분들이 논술은 거의 안 하고 수능 준비만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논술학원에서 이 점을 엄청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수능이 수험생분들에게 너무 큰 벽, 너무 큰 숙제로 다가와서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뒤 논술 시험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논술 준비를 잘 하다가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써야 수능 끝난 직후에 논술 시험을 볼 때 안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떨어진 감을 하루 이틀 안에 잡기 힘들잖아요. 한 학교만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줄줄이 다른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8, 9시까지 수능 공부만 하고 그 다음 10시부터 11시까지 논술 공부를 했었는데요. 논술 공부라고 해서 막 글 쓰는 법을 공부하고 막 해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원서 쓴 학교 기출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풀고 분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육문술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육문술을 하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논술 시험이 진짜 줄줄이 많잖아요. 근데 평소 안 해두면 수능 끝나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수능 끝났으니까 놀고는 싶고 해서 되게 놀다가 수능 끝나고 조금 놀다가 조금 논술 공부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논술 시험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별로 안 남았어도 밤이나 완전 아침에 꾸준히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논술을 보러 가려면 최저부터 맞춰야 되니까 자기 최저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란 게 되게 경쟁률도 엄청 높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논술 하는 사람들은 막 도박이다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저도 원서 쓸 때 아, 이거 붙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논술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논술 시험 보기 전까지 되게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술도 논술도 열심히 하셔서 꼭 후회 없는 수험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